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갱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딸 내외가 살던 집에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보증금 3억. 저는 그 돈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잖아. 걱정 마.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확정일자를 찍어줬습니다. 저는 그 도장 자국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뒤 저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을까요? 그 일의 시작은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던 평온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71살 박정혜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8년째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결혼한 지 5년 됐고 사위는 성실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과장으로 10년 넘게 다녔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딸은 결혼 전까진 제 곁에서 살았고 결혼 후엔 전세로 독립했습니다. 그때 전세금 3억을 제가 내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였습니다. 딸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그땐 매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집을 사면 되니까요. 딸 내외는 서울 외곽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0평대 중반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2~3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해준 밥을 먹고 손주를 안고 사위와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위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런 말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첫 번째 전세 갱신 때도 별일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3억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빼서 새 집주인에게 보냈고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만 더 하면 우리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꿈이 이뤄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2번째 갱신 시기가 왔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갱신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손 안 빌릴게. 저는 이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증금은 엄마 돈인데. 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엄마 편하게 집에 계셔. 며칠 뒤 사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갱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위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에 앉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법인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중개사가 다 정리해줬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3억이고 계약서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법인? 그게 뭐야? 사위가 웃었습니다. 회사 같은 거예요. 요즘은 법인이 전세 많이 나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위는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글씨가 빼곡했고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설명해 주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라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이번 갱신이 마지막이에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2년 뒤엔 집을 살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돈 모아서 어머니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는다. 너희가 알아서 해. 사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증금 3억을 은행에서 찾아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였습니다. 사위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딸 내외의 보금자리가 2년 더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떨어졌대. 우리 운 좋은 것 같아. 2년 뒤엔 진짜 집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계약 갱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현관을 열자 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왔어?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날 저녁 사위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위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딸이 국을 떠서 사위 앞에 놓았습니다. 사위는 몇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명의가 잠깐 바뀌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예? 무슨 명예?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한 그 법인이요. 잠깐 다른 법인으로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곧 다시 정리될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은? 사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괜찮대. 법적으로 문제 없대.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딸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애써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우리 보증금은 어떻게 돼? 사위가 답했습니다. 보증금은 보호받습니다. 확정일자 있잖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명의가 바뀌었는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의가 바뀐 거 확인해 봤어? 사위가 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법인 간거래였어요. 서류는 다 정리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새 집주인 연락처 좀 알려줄래? 사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확인하면 안 되니? 사위가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법인은 개인이랑 달라서요. 연락해도 잘 안 받아요. 제가 중개사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커피를 주문했고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 바뀐 거 너도 알고 있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편이 얘기했어. 근데 진짜 문제 없대. 법인끼리 거래한 거래.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너는 불안해 보여?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남편이 괜찮다는데 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사위가 준 사본이었습니다. 글씨가 작았고 단어들이 어려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법인, 확정일자. 저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위와 함께 갔던 그 중개사였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중개사가 받았습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전세 계약한 박정혜입니다. 제 딸 집 말이에요. 중개사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었다는데 그게 문제될 건 없나요? 중개사가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법인 간거래예요. 요즘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거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확정일자 있으시잖아요. 그거면 보호받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 집주인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중개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인이라서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요? 중개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곧요. 지금은 기다리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셔야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명예 정리됐어? 사위가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 더 걸린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법인 일이 복잡해서요. 곧 정리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곧이 언제야? 사위가 답했습니다. 한두 달 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집주인 만나볼래. 내 돈인데 내가 확인해야지. 사위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이야. 내가 확인할 권리가 있어. 사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 내 돈인데 내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남편 기분 나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딸이 답했습니다. 엄마 편이지. 근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남편 말 좀 믿어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분명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위도 딸도 중개사도 모두가 곧 나중에 기다리세요라고만 말합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저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등기부 좀 떼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딸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났습니다. 법무사가 종이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줄에 소유자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 저는 이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주인인가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소유자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청명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법인 이름은 어디 있나요? 법무사가 등기부를 다시 봤습니다. 없는데요. 여기엔 김태수만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이름은 누구죠?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의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무사가 등기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근저당이 설정돼 있네요. 은행 이름이 보입니다. 금액은 2억 5천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저당이 뭡니까?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봄에 받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작년 가을이네요.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못 받는다는 겁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값이 낮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등기부를 다시 봤습니다. 김태수? 이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도 중개사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등기부 떼봤어.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것 떼? 저는 말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 김태수야. 너희가 말한 법인 이름은 없어.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남편한테 물어볼게.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 전화 안 받아. 지금 당장 물어봐. 딸이 말했습니다. 남편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중에가 아니야. 지금 당장.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정해.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어?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남편이 알아서 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사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누구야? 사위가 답했습니다. 실소유자예요. 법인 대표이기도 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계약서엔 법인 이름만 있어?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세금 문제 때문에 유리해서요. 실무적으론 흔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 2억 5천이 잡혀 있어. 보증금이 여기로? 사위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안 떼봤어? 사위가 답했습니다. 중개사가 확인했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중개사는 뭐래? 사위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진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에게 좋은 집을 만들어주려고 내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다음 날 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등기부를 내밀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 달라요. 근저당도 잡혀 있고요. 중개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인 못했다고요? 중개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사가 변명했습니다. 법인 계약이라 복잡해서요. 사위분이 급하게 하셔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급하면 더 확인해야죠. 중개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는데 뭘 알아봐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법인 대표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중개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흐릿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알고 있었을까? 딸은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를 펼쳐놓고 다시 봤습니다. 김태수? 근저당 2억 5천. 확정일자.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사위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억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딸이 거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엄마, 남편이 직접 설명하고 싶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딸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몰랐어. 진짜야. 저는 딸을 봤습니다. 너도 그 말 믿니? 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해. 딸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남을 가능성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회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고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계약하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올해 봄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너 고소할 수 있대.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사위가 답했습니다. 급하게 진행됐어요. 저도 등기부 확인 안 했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3억짜리 계약하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집 없어지면 저희도 나가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계약서에 당신 이름이 없어요? 남자가 변명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저는 물었습니다. 근저당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개인 대출이에요. 전세랑 상관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보증금이 위험한데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중개사한테 얘기하세요.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중개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저를 보고 피하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등기부 확인했어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분이 급하게 하셔서 모두가 책임을 피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남편한테 얘기했어. 책임져야 한다고. 근데 방법을 모르겠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갈게. 밥 해줄게.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위도 집주인도 중개사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어렵겠지만 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고소장, 등기부, 계약서 모두 제가 직접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134번. 제 차례는 아직 멀었습니다. 고소장을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한 줄 한 줄 정리했습니다.
언제 계약했습니까? 보증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질문에 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하네요. 계약서에는 법인 이름만 있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김태수만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위의 말만 믿었을까? 가족끼린 문제없죠.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더 아팠어요. 한 달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딸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3억을 잃었어. 딸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책임져야 해.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러면 우리 끝이야.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딸이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사위분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 안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과실이에요. 고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김태수가 연락했습니다. 합의하시죠. 1,0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억인데 1,000만 원이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더는 없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갔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합니다. 중개사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 면허 날아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이 확인했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위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돈은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는 맡기지 않습니다. 제 돈을, 제 판단을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번호가 불렸습니다. 134번.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관이 저를 봤습니다. 진술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혜입니다. 저는 딸에게 전세금 3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은행 내역서, 모두 제가 직접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어디야? 저는 답했습니다. 법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응.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딸이 말했습니다. 이따 갈게. 같이 먹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기억과 믿음과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